T.E. Lawrence, eponymously of Arabia, but very much an Englishman, favored pinching a burning match between his fingers to put it out. When asked by his colleague, William Potter, to reveal his trick, how is it he so effectively extinguished the flame without hurting himself whatsoever, Lawrence just smiled and said, "The trick, Potter, is not minding it hurts." The fire that danced at the end of that match was a gift from the Titan Prometheus, a gift that he stole from the gods when Prometheus was caught and brought to justice for his theft. The gods, well, you might say they overreacted a little. The poor man was tied to a rock as an eagle ripped through his belly and ate his liver over and over, day after day, ad infinitum. All because he gave us fire, our first true piece of technology. Fire. 100,000 BC, stone tools. 4,000 BC, the wheel. 9th century AD, gunpowder. Bit of a game changer, that one. 19th century, Eureka, the light bulb. 20th century, the automobile, television, nuclear weapons, spacecraft, internet. 21st century, biotech, nanotech, fusion and fission and M theory. And that was just the first decade. Which leads to an obvious conclusion. We are the gods now. For those of you who know me, you will be aware by now that my ambition is unlimited. You know that I will settle for nothing short of greatness, or I will die trying. For those of you who do not yet know m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춘추시대 장군 오자선은 초나라의 수도를 장악한 뒤 자신의 가족을 모함해서 죽인 초나라 왕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매질합니다. 친구 신포서가 이를 꾸짖자 오자선은 사과와 함께 일무도원 도행역시라는 말을 남깁니다. 해는 지고 갈 길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가운데 뒷부분인 도행역시, 즉 긴박함에 무릎 쓸 수밖에 없는 일을 다루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 페미니즘 철학 스터디의 새 논문은 일무도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저 역시 트랜스젠더 혁명론이라는 것을 구체화해보고자 다양한 메모와 고민을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고 선거를 앞두자 유력 정치인들은 앞다투어서 혐오를 과시하였고, 이로 인해 이름이 알려진 트랜스젠더만 해도 3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락하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건 명료했습니다. 모욕과 수탈을 일삼는 혐오 세력의 준동에 맞서 이제는 논의된 연대와 정치를 빠르게 구체화하고 검증해야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미국의 트랜스젠더 문헌 가운데에서도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의 형태를 띤 4종을 고찰합니다. 각각 샌디 스톤이 1987년에 처음 쓴 제국의 역습, 포스트 성저환자 선언, 레슬리 파인버그가 1992년에 발표한 트랜스젠더 해방, 때거든 움직임, 에미 코야마가 2001년에 쓴 트랜스 페미니스트 선언문, 그리고 줄리아 세라노가 2007년에 발표한 트랜스 여성 선언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4선언문을 통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트랜스젠더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트랜스젠더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위치를 점하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다른 논자들이 제시하는 설명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반면,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 운동가이자 막스주의 정당의 활동가로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막스주의가 트랜스젠더 연대와 정치에 갖는 유효성을 조명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트랜스젠더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성소수자 가시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생소한 말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별개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간단히 정의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지정된 성별의 반대성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90년대부터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사용된 포괄적인 의미, 지정된 성별은 물론 성별이분법까지 벗어나는 이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전자의 방식으로 사용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의미로 환기하지만 후자의 방식으로 사용되면 논바이너리, 뉴트로이스처럼 스스로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거나 젠더 플루이드처럼 정의하더라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정의하는 이들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요컨대 트랜스젠더라는 말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 내를 오가는 좁은 의미와 성별 이분법을 뚫고 드나드는 넓은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의미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트랜스젠더 이론가들에게도 난제였습니다. 코야마는 넓은 의미로 트랜스를 정의하며 글을 열지만 결국 선언문의 편의상 좁은 의미에 집중합니다. 세라노는 아예 글의 서두부터 자신의 논의 대상을 트랜스 여성으로 제안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넷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글을 썼던 스톤은 여기에 획기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넓은 의미의 트랜스, 그러니까 협소하고 상반되게 규정된 연함 규범을 벗어나는 여러 실천과 정체성은 1960년대 후반에 의학계가 성전환증이라고 하는 진단범주를 만들어내면서 좁은 의미의 트랜스, 남성, 여성 사이에서만 이동하는 성전환자들로 제한되었다는 거죠. 이 과정은 트랜스젠더의 경험에서 직접적이고 내밀하게 드러납니다. 성전환증이라고 하는 진단범주를 체계화한 스탠포드 대학은 아예 의료진이 갖고 있던 성별 규범에 맞는 후보를 물색하였고 매력학원 등을 열어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스톤의 요지는 다양한 유형의 트랜스젠더가 이렇듯 좁은 성전환자 진단범주로 제한되었는데 의료적 조치를 절실히 필요로 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세우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적 젠더 규범을 강화하려는 의료계,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일군의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이 둘이 각각 트랜스젠더를 환자 그리고 첩자로 싸잡고 있는데 정작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의료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이러한 모욕과 억압을 불편하더라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스톤의 주장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논의가 MTF, 그러니까 지정된 성별이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야마와 세라노도 공유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둘째로 스톤은 어디까지나 의료 권력, 분리주의 페미니스트, 성전환자 당사자 집단이라고 하는 세 집단 사이에서 성전환자가 어떻게 규정되었고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집단이 그 외의 사회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 부분은 암시되는 정도에 그치게 되죠. 스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크게 유의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톤의 분석은 좁은 의미의 트랜스젠더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사유할 단초를 열어주지만 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파인버그는 막스주의의 역사 철학인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해서 트랜스젠더 범주를 넓은 의미의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생산의 방식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서 정치, 문화 등에도 변동이 일어나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파인버그는 이런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범주를 설명하기 위해 기원전 45세기부터 12세기쯤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왜 그리 고리적 옛날로 돌아가냐면 이때 처음으로 역사를 뒤흔들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실증적 역사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철기가 발명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목의 중심의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북의 중심의 고대 노예제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머니 중심으로 모여서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생산물을 아버지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나누어서 세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적 유물론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기 빠듯한 공동체에서 철기가 발명된 이후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아도 전보다 뭐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잉여 생산물을 사회에서 처분할 방법으로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관계로 생산물을 넘겨주고
여자나 다른 공동체에서 잡아온 노예에게는 여기에 기여만 하고 받아갈 권리가 없게 하면 나눠먹고 땡치는 이전 사회와 달리 생산물은 언제나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던 성별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이전에는 누구든 그냥 한 씨족의 평등한 구성원이지만 이제 남자는 가족의 잠재적인 계승자여야 하고 여자는 단 한 명의 남성하고만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부자 상속의 연결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의 억압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렇듯 성별의 생산물을 둘러싼 신분 계급이 기입되기 때문에 여자는 당연히 열등한 직위에 있어야 되고 계급의 역할을 겸하는 성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계급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고 이전 체제의 잔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멸시와 소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이후에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도 다른 형태의 계급으로 재편될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는 한 가지 공통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역사적 유물론의 분석에서는 계급사회가 탄생하면서 성별 규범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표현하든 간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과 함께 그에 맞는 규범을 덧붙이는 계급사회와 마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파인버그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탄압을 받아온 이런 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가 계급사회에서 초래된 성별이분법이라고 하는 공통의 억압 속에서 공통성을 획득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90년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 성소수자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떠오른 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 개념, 그리고 그에 기반한 연대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낸다는 점에서 파인버그의 분석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트랜스젠더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위치를 점하는가를 다뤄봅시다. 이 질문은 성차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주의에 관한 논쟁은 성차별주의를 그 내부에서 옹호하든 비판하든 간에 성차별주의가 강요하는 성별 규범의 근원을 생물학적인 성별 이분법에서 찾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해에서 트랜스젠더는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정체화하든 간에 특권적인 남성이거나 억압을 겪는 여성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의 경험은 여기 정면으로 부딪히죠. 남자냐 여자냐라는 질문을 패싱, 그러니까 다른 성별로 보이게 하는 표현이나 치장으로 피해가고 당혹스럽게 하는 트랜스젠더의 일상적인 경험은 성차별주의의 근원으로 지목된 성별 이분법이 과연 생물학적인지를 반문하게 됩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일상적인 경험은 우리가 겪는 성차별이 염색체나 성기 형태보다 상대가 나를 어떤 성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화적이고 인식적인 것에 가깝다는 걸 드러내니까요. 그런데 성별이분법을 문화적이고 인식적인 것으로만 치부하기엔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성차별주의가 공고하게 제도화된 양상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랜스젠더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위치를 점하냐는 질문은 성별이분법의 문화적인 성격을 환기하는 동시에 성차별주의의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근원을 새로이 규명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트랜스젠더의 정치적인 위치는 성차별주의 그리고 거기 맞서는 해법까지 새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호도될 수밖에 없는 난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앞선 논자들이 다시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스톤은 앞서 말했듯 집단으로서 MTF 성전환자 당사자들이 성전환증 진단범주의 수능에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얻는 타협을 볼 수 있었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남성중심적인 성별 규범에 맞게 편집하고 그 뒤로 숨는 패싱 행위를 계속해야만 하는 굴레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스톤은 성전환증, 성전환자라는 틀을 깨고 패싱을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느끼는 대로 서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스톤의 요청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패싱이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혐오에 맞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 인간관계와 경제생활에 일정한 숨통을 열어주는 패싱이 그렇게 손쉽게 폐기될 리는 만무하죠. 반대로 코야마는 좀 더 실천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코야마는 성차별주의의 제도적인 측면에는 맞서 싸우되 개별 여성의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트랜스 페미니즘의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또 코야마는 성차별주의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성별을 지정받은 트랜스 여성들이
성장과 생활 속에서 남성으로 통용되면서 겪은 특권도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야마는 트랜스가 아닌 사람들 역시 자신의 정체성과 표현이 지정받은 성별의 것과 일치하면서 유사한 특권을 누렸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야마가 제안하는 것은 서로가 지닌 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트랜스 및 비트랜스 여성을 중심으로 성차별주의와 트랜스 혐오를 연장선에서 사유할 수 있는 연대로서 트랜스 페미니즘을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트랜스 페미니즘은 무엇과 맞서 싸우냐는 점입니다. 코야마는 확실히 트랜스 및 비트랜스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합작운동으로서 트랜스 페미니즘을 내걸고 있기는 하나 공동의적으로 지목된 가부장제적 이원젠더 체계, 공동전선으로 제기되는 포용적 연합정치, 이 부분은 모두 모호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점은 세라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라노는 트랜스 여성이 겪는 억압을 세분화하고 그 원인을 대립적 성차별주의 그리고 전통적 성차별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남성 중심적 젠더 위계라고 명명합니다. 즉 코야마와 세라노 모두 성차별주의가 트랜스젠더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성차별주의가 생물학적인 성별 이분법보다는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근원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문화와 인식의 영역 너머로 이 부분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차별주의 규정과 대항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바는 여전히 일관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파인버그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적 유물론으로 돌아가 보죠.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현대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전의 계급 사회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계급 사회의 초기적인 형태에 나타난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되었을 뿐 남아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및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여성의 참정권은 물론 여성의 바지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기도 하였고, 동일임금과 인공임신 중절을 위한 투쟁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실낫 같은 진전조차 입법 공백 그리고 백래시에 시달리고 있죠. 트랜스젠더 운동 역시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별정정 법제화를 내걸고 약 15년 가까이 전개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는 아직도 공고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특한 점은 이전의 봉건적 사회와 달리 사람들이 땅에 묶이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어 개별성과 익명성을 얻었다는 거죠. 옆집 김씨가 새참으로 뭘 좋아하는지까지 아는 사회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인은 당장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일터에서 만나고 같은 동네 살더라도 사직서 쓰고 이사하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익명성과 개성이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치적으로 독특한 위치로 구성됩니다. 즉, 트랜스젠더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성과 익명성을 근거로 자신의 성적 표현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지정된 성별이 남성이었음에도 군 기지에서 남성 병사와 결혼한 내시 부인, 그리고 딸을 위해서 돈을 더 벌고자 남장을 하고 사냥꾼 일을 한 루시앤 록델,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가 창출한 익명성과 개성을 토대로 성별 규범을 회피하려 하였죠. 그러나 대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봉건 사회에서 잔다르크를 잡아가둔 감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용소였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나누고 지배하는 계급사회의 연장이라는 게 파인버그가 트랜스젠더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파인버그는 역사적 유물론의 분석에 입각하여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을 끝낼 수 있는 수단으로 계급투쟁을 제안합니다. 역사적 유물론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양식에 따라 정치, 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변동이 있고, 계급사회가 선사시대에 도래한 이후로는 이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합니다. 계급투쟁은 이런 조건 속에서 생산의 특정한 조건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뒤엉켜 싸우면서 사회의 다른 영역도 변화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소작농의 착취로 성립하던 봉건사회에서 대량 생산이 점차 가능해지자 소작에 기반한 봉건귀족과 대량 생산에 기반한 자본가가 맞붙었고, 결국 자본가의 승리로
세상의 질서는 애초에 불평등한 왕정이나 귀족정에서 표면적으로는 평등하되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자본주의로 변화하였죠. 자본주의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수많은 병폐가 산적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자본주의 이전부터 이어져 온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버그는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이를 계승하고 이용해서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했듯 역사적 유물론에서는 자본주의가 계급사회의 가장 발전된 형태니까 이에 맞선 계급투쟁에 우리가 함께 임한다면 지금껏 살아남은 모든 억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파인버그의 계급투쟁론에도 몇 가지 허점이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인버그가 읽기 쉽게 사례중심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개념적인 이론화를 하지 못한 게 크죠.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파인버그의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억압이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서 봤듯이 파인버그는 역사적 유물론에 따라서 성차별주의와 트랜스젠더 억압의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기초와 동력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일어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파인버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후대 논자인 로라 마일스,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마일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알아서 애를 낳고 기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는 필연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고 정리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파인버그의 글 트랜스젠더 해방은 다른 논자들이 구체화하지 못하는 질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파인버그의 막스주의적 접근이 트랜스젠더 문제에 필요한 연대와 정치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필 이제 와서 막스주의냐? 실제로 각국의 사회주의 전통에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부차적인 취급을 받은 전례도 심심찮게 있었고 최근에는 상호교차성이라는 분석 틀에 입각한 여러 사회운동의 연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예컨대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흑인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사회운동 내에서 누락되는 복합적인 경험을 복원하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이론과 운동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혐오선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도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이고요. 제가 오늘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막스주의적 접근의 효용성을 발표하긴 했지만 여기에 경의를 표하면 표했지 훈계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교차성의 의의와 목표가 더욱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는 한 가지 비판적인 제언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에 비해 구체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흑인 페미니즘 사상의 저자이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의 권위 있는 논자인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는 상호교차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이 받는 이런저런 비판에 조리 있게 답하며 상호교차성이 이런저런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연구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종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들이 상호교차성에 입각한 현대적인 저항운동을 설명하면서 초국적 정치 상상계, 상호교차적 감수성, 연결망형 사회운동을 말할 때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혐오와 차별화에 지치고 화나는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 당면과제, 전략전술, 공고한 연대를 놓을 튼튼한 바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 말하듯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상호교차성을 폐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총체적인 체계 속에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분석하고 이에 맞서는 막스주의가 아직 쓸모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칼 막스 본인은 일찍이 포이에르바에 관한 태제들에서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계승자를 자처한 레닌 역시 어디에서 발생하건 어떤 계급, 계층에 관계된 것이건 상관없이 모든 현상을 경찰의 폭력과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할 능력이 있는 인민의 호민관이야말로 사회주의자의 참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주의자들도 점차 성소수자 연대와 반성폭력 기조에 함께하고 있고, 올해는 아예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막스주의적 접근을 집대성한 트랜스젠더 막스주의라는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막스주의의 이름 아래 여러 오류와 과오가 저질러졌음에도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울 방법으로서 막스주의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발표는 이만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프로메테우스 제전을 보내는 일개 학생으로서 잠시 넋두리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그런데 내가 굳이 왜 가냐고 때를 쓰다가 출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첫 푸제부터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로 첫 개인 발표를 한 2018년 푸제, 첫 온라인 발표이자 처음으로 제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된 발표를 한 작년 푸제,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본이라는 걸 써본 이번 푸제까지, 푸제는 제게 철학과 생활의 준거점이 되어준 곳입니다. 제 삶에 차분한 사유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래 철학은 언제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제전은 이를 검증하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푸제에서 익힌 철학함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와 같은 실천의 영역, 또 제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서도 제게 큰 도움을 주었고, 친구와 진심으로 호흡을 나눌 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푸제, 그리고 가능하면 페미니즘 철학반과 인권위원회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퇴장할 때가 된 듯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